자, 저번 시간에는 그거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체 분자 사이에 거리가 대강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근사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뭐 액체의 성격, 그 다음에 상태 변화, 이런 걸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이제 오늘 첫 번째 할 주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거, 표면 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는 1. 표면 장력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예요? 우리 우주의 액체는 언제나 그 표면적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최소화하려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뿐 아니라 전 우주를 뒤져도 액체는 항상 저런 성격을 보이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표면적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수학적으로 그 알려진 입체 중에서 그렇다면 부피당 표면적이 제일 작은 입체가 뭐죠? 바로 구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에 대한 그 표면 비율을 계산을 하면 구가 가장 그 표면적이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체는 언제나 쉽게 얘기하면 구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액체가 구를 형성한다? 정말 그런가요? 사실 컵에 따라 놓은 물이 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가 된다. 그러면 언제 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재준. 액체가 언제 구가 되겠어요? 바로 외력이 없을 때겠죠? 대표적인 외력, 뭐가 있겠어요? 중력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력이 있는 우리 지구에서는 구가 이렇게 액체가 구가 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왜 그 뭐 우주정거장 뭐 이런 데서 우주인들이 실험하거나 아니면은 우주를 다룬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거기 캐릭터들이 그 배우들이 막 물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우주 공간에서 물방울이 동글동글 해주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 외력이 작용되지 않으면 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그 어떻게 정성적으로 설명할 거냐? 요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액체 표면이 있고, 여기 이제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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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압.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동글동글하게 그린 것은 모두 다 그 액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입니다. 이 입자는 뭐 분자일 수도 있고 뭐 원자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분자 원자 규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입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를 구성하는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들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압, 이압,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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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인력이죠. 그 성분간 인력이 있고 그 인력에 의해서 이제 뭉쳐져 가지고 저렇게 이제 뭐냐면은 액체를 이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입자적 관점에서는 그 다합체, 다중 충돌을 통해서 다합체를 이룰 때 액체가 된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실제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분자 사이에 다중 충돌이 벌어지고 그 다중 충돌에 의해서 다합체가 만들어질 때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액체 분자가 주변의 분자들과 이렇게 인력이 나타날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는 분자 말고 이렇게 짜잔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의 경우는 주변의 인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표면 분자 주변 인력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내부 분자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면에 있을수록 주변에 더 많은 분자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다중 충돌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다합체를 이루겠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애 주변에는 인력이 작고 내부는 인력이 크고,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제주 둘 중에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크죠? 위치 에너지요? 어. 저 안에 바로 봐. 위치 에너지가 어디가 더 크냐? 얘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더 작죠. 제주 이해했어요? 이게 위치 에너지 크고 위치 에너지 작다고요. 제주 이해했어요? 이런! 좋아, 그거는 새로운. 승민스? 네. 네. 대학원 동기 이름이 승민이었어요. 승민스. 그래서 걔는 백승민이었는데, 백박사죠. 걔는 백박사인 것 같아요. 자, 승민스? 자, 이쪽이 위치 에너지가 더 작다. 이해했어요? 네. 그렇지. 승민이는 아는데 제주스는 모르는 거예요. 제주스. 자, 보더라. 제주나, 근데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울려고 그래요. 방금 울먹울먹 했잖아요. 그죠? 우리 제주나 울지 말아야 돼.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네. 자,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왜 우리 리트리버 양은 왜 이렇게 미소를 띠는 거예요? 원래 미소를 띠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승민아, 그래요? 네. 어? 어? 리트리버 양은 항상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띱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나. 모르는 애예요? 아는 애예요? 싫어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막 울었는데 그렇게 막 떨떠름한 표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약서에 사인 안 한 트럼프 같은 표정을 짓고 그렇게 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줘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자, 무슨 말이냐? 제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아마 제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중력이 작용할 때 뭐 아래쪽으로 갈수록 중력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중력이 크니까 아래쪽이 이제 위치 에너지가 이제 뭐 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중력 효과는 무시한다면, 봐봐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지면에 대해서 물체가 있을 때 지면 가까이 있으면 요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작고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더 커요? 위치 에너지 크고 위치 에너지 작잖아요. 이때 지면을 통한 중력이 있을 때 지구 가까이 있을수록 중력이 더 커요? 멀리 있을 때 중력이 더 커요? 가까이 있을 때 중력이 크죠. 그럼 여기서의 중력은 지구와 이 물체 사이의 청력의 인력이에요? 인력이죠. 이 말은 인력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작죠. 인력이 작을수록 위치 에너지 크죠. 그대로. 인력이 작을수록 위치 에너지 크고요. 인력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 작고요. 이게 아주 기초 물리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뭐 위치 에너지 막 이런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적인 상황이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두고, 그러면 항상 모든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요?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요?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요 위치를 고수하겠어요? 계속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요? 계속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쟤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깜짝이야.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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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우리 오빠 이름이? 예? 오빠 이름은? 김정은. 정현이요? 정현? 네, 알겠어요. 자, 정현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네. 어떡하죠? 저기 뭐 리트리버랑 앉으면 되겠다. 스모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크고 위치 에너지가 작은데 세상 모든 만물은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면에 있는 이 입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얘는 기를 쓰고 이렇게 내부로 침투하려고 하는 거겠죠. 세상 모든 만물의 자발적 변화 방식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로 침투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에는 많은 입자가 분포되겠어요? 표면에 분포하는 입자 개수가 적어지겠어요? 표면에 분포하는 입자 개수는 더더욱 작아지려고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액체를 구성할 때 표면에는 더더욱 적은 수의 분자가 분포해야 하고 적은 수의 분자가 분포해야 하니까 표면적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예 외력이 없다면 아예 구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중력이 작용할 때의 상황인데 중력만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평평할 때가 또 표면이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는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자, 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또 해보면 수리적 표현, 그 다음에 2, 1, 2, 이게 3. 자,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저 메니스커스라는 말의 그 사전적 뜻은 뭐죠? 이해하나? 메니스커스라는 말의 사전적 뜻은 뭐죠? 뽀르보르보르바 초승달 모양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긴 모습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 어떤 건 상현이고 하현이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옴폭볼록 한 이런 모양을 영어 표현으로 맨스커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그 우리나라 국기 이름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기 이름은 태극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 국기는요? 몰라요? 일장기. 그 다음에 미국 국기는요? 성조기.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은 뭐라고 불러요? 오성홍기라고 하죠. 왜 중국 국기가 빨갛단 말이고 빨간이고 홍인데 거기 별이 5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별 5개 빨간색이란 뜻으로 한자말로 오성홍기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북한 국기는요? 북한 국기는 인공기라고 해요. 인공기. 인민공화국기. 이거 줄여서 인공기라고 해요. 그리고 터키 아니지 요즘은 튀르키예라는 나라 알죠? 저기 중동하고 유럽 사이에 아시아하고 유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그래서 그 튀르키예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이렇게 생겼나 그럴걸요? 이렇게 생겼나 별 있고 막 이렇게 이게 초승달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국기 이름이 메니스커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메니스커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화학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인데 왔어요? 자 저기 메니스커스 이제 리트리버랑 저 옆에 메니스커스를 저 리트리버랑 옆에 앉으면 돼요.
그래서 초승달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하는데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할 때 이때 얘가 유리 그릇에 만약에 이제 물을 넣어두게 되면 짜잔 이렇게 표면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런 표면에 대해서 우리가 메니스커스 현상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이런 현상을 메니스커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요겁니다. 우선 여기서 그 유리의 구성을 좀 보면 유리라고 하는 물질은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주로 섞여 있는 거죠? 유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규소하고 산소 이 결합이 주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둘 중에 전기음성도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실리콘은 굉장히 작아요. 2보다도 작아요. 2도 안 돼요. 이게 되게 이 뭐냐면은 한 1.8, 1.9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산소는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3.5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아주 강하게 이교되고 여기에 있는 실리콘이 델타 플러스가 강하게 이교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각각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극성이 매우 큽니다. 극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 실리콘하고 산소 사이 저런 유리라고 하는 물질의 극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화학에서 활용하는 아주 유명한 분리 테크닉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배웠잖아요. 실리콘하고 산소 결합 사이에 극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화학의 분리 테크닉. 노벨상이 2개나 나온. 바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죠.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말은 알죠? 컬럼 이거는 뭐로 번역해요? 이건 기둥 좋아요? 기둥 크로 그렇게는 번역을 안 한다 했지. 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지금 이건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슬쩍 말씀을 드리면 요런 식의 이제 유리관 같은 데다가 여기 이제 뭘 채워요. 뭘 채우냐면 유리가루 채워요. 유리가루. 유리 알죠? 유리. 여러분 우리가 보는 유리는 보통 색깔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리는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뭐예요? 그냥 투명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유리 사포에다가 갈아본 적 있어요? 유리 놓고 사포에다 갈아본 적 있어요? 안 해봤죠? 난 많이 해봤어요. 이게 화학과에서 실험하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유리를 사포에다가 갈면요 하얘져요. 어떻게? 진짜로 이렇게. 진짜로 분필처럼 하얘집니다. 가루가. 그럼 그 유리를 갈아서 만든 하얀 가루 있죠? 그 하얀 가루를 여기에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채우고 거기에다가 분리를 해야 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용액을 여기다가 이압 하고 부으면 어떤 놈은 천천히 움직이고 어떤 놈은 빨리 움직이고 해서 분리하는 테크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아주 사실은 기초적으로는 뭐 하이탑 화학책에도 나오잖아요. 기초적인 이런 예시들은. 근데 그 크로마토그래피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그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이 안에 채우는 충진제 걔가 누구냐면 요 유리가루, 유리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달리기 속도의 차이가 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하고 산소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수소, 산소. 자, 산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산소 전기음성 3.5라고 했죠. 수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책마다 뭐 다른데 2.2, 2.1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리콘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1.8 정도 돼요. 1.8, 1.6 이 정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소, 수소보다 산소, 실리콘 사이의 전김성도 차이가 더더욱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극성은 뭐 전 우주의 물질을 다 이렇게 뭐 뒤진 건 아니더라도 이 극성이 우리가 보통 다룰 수 있는 물질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실리콘, 산소 사이의 결합은 극성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어요? 뭐 전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체계를 다 뒤진 건 아니더라도 평소에 다룰 수 있는 물질 중에서는 극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에다가 유리가루를 채워놓고 이 분리해야 되는 물질들을 집어넣으면 얘네들 사이에 달리기 속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놈은 느리고 어떤 놈은 빠르다고요. 이유는 뭐겠어요? 느린 놈은 극성이 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 가루하고 인력이 커서 천천히 빠져나오고 빨리 빠져나오는 놈은 극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리 충진지하고 상호작용이 덜하니까 후딱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실리콘 산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그 실리콘 산소가 지금 주 구성 성분인 유리에 물을 이렇게 채워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극성이 엄청 크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H2O와의 인력이 이게 매우 크다고요. 자, 어떻게 크냐? 자, 실리콘, 산소 이렇게 결합이 있으면 여기에 물 분자가 있어. 그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은 델타 플러스, 이듯 수소도 델타 플러스죠? 이때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요 산소도 델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저기 우리 오빠 이름이 뭐죠? 김정현. 아, 정현이 언니. 자, 정현이 오빠 보세요. 요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까요? 수소결합. 그렇죠. 수소결합. 이 경우 극성 상호작용을 넘어서 수소결합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산소 사이에 수소가 껴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수소결합은 분자간 인력 중 약하여 분자간 인력 중 강해요. 강하니까 유리에는 물이 굉장히 잘 들러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비만 오면 유리창에 뭐가 잘 맺혀요? 비만 오면 유리창에 뭐가 잘 맺혀요? 빗방울이 막 잘 맺히잖아요. 그게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무슨 뭐 실험 영상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막 벽에다가 양초칠 같은 거 한 다음에 물 휙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묻어요? 또르륵 떨어져요? 양초칠 해놓은 데다가 물 붓는다고 해서 들러붙지 않죠? 또르륵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모든 물질들 사이에 인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리라고 하는 게 저렇게 극성이 커서 물하고의 인력이 굉장히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이 방향으로 자, 뭐가 나타날 거냐? 물과 유리 간 인력이 나타날 거라고요. 물과 유리 간 인력이 나타날 거라고. 됐죠? 자, 그런데 물하고 유리 간 인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이 반대 방향으로는 바로 물 사이의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어떤 H2O 분자의 경우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물 분자랑 수소 결합을 할까? 내가 유리랑 저렇게 강한 인력으로 여기 들러붙어 있을까? 고민을 막 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오목하게 올라가는
저런 메니스커스 표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은 이것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됐죠, 됐죠? 자, 이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과 유리 간 인력에다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adhesive force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물 사이의 수소 결합은 여기다가 cohesive force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adhesive force 우리말 번역? 부착력. cohesive force 우리말 번역? 응집력. 그래서 H2O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물끼리 수소 결합보다는 H2O가 유리랑 사이에서의 수소 결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더 크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이 누구랑 균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것이 누구랑 균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중력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그 다음에 응집력, 여기 있는 부착력,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표면 형성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요만큼 뺀 짜잔 알짜 크기가 있을 거고요. 그 알짜 크기에 중력이 더해진 요 총 합력이 나타날 거라고. 그 총 합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이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물을 넣게 될 경우, 유리 그릇에 물을 넣게 될 경우 아래로 오목해지는데 그걸 이런 식의 힘의 합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뭐 이런 말 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래서 응집력과 부착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지금 부착력이 더 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자, 반면에 자, 똑같은 유리 그릇에 수은을 넣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죠. 됐죠? 자, 그럼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요 그릇과 수은 원자 간 무슨 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릇과 수은 원자 간 무슨 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이쪽으로 뭔가 힘이 작용한다면 자, 수은 액체라고 하면 여기서 수없이 많은 수은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은은 분자예요, 원자예요? 원자들이죠. 그럼 그 수은 원자와 여기 유리라고 하는 그릇 사이에도 뭐가 상호작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그릇과 수은 원자 간에는 무슨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분산력이요. 왜 분산력이에요? 원자 자체는 이제 극성을 왜 그릇과 수은 원자 간에는 분산력이 있어요? 왜? 질량을 가지고 왜?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게 없으니까요. 특별한 다른 상호작용이 없을 경우 언제나 있는 상호작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분산력이죠. 예를 들면 분산력 말고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수소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극성 분자 간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온과 극성 분자 간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아예 화학 결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등등등 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 중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얘는 분자도 아니고 원자일 뿐더러 이온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중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 항상 있는 거 분산력. 알겠죠?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 전 우주 어디나 존재하는 힘을 뭐라고 얘기해요?
물리학에서는. 전우주 어디나 있는 힘이 뭐라고 해요? 전자기력이라고 하잖아요. 전자기력. 그리고 뭐 중력도 전자기력 때문에 나온다 그런 얘기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몰라. 맞아요? 중력도 전자기력이 원인이에요? 몰라요. 근데 물리까지는 몰라서. 그래서 어쨌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어디나 존재하는 힘을 물리학에서는 전자기력이라고 한다고 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화학에서는 전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상호작용 그게 바로 분산력이에요. 화학에서는. 그래서 사실 그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전자기력과 다르지 않아요. 뭐 근본적으로 전자기력적인 상호작용인데 그걸 화학에서는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윤우? 기절하고 그래. 윤우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압, 이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이압 이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바로 수은 원자 간 금속 결합이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응집력과 부착력 중 어디가 더 커요? 응집력과 부착력 중 어디가 더 커요? 응집력이 훨씬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응집력과 부착력 어디가 더 크냐면 응집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좋아. 자, 이때 혹시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자, 지금의 응집력은 금속 결합이잖아요. 근데 부착력이 지금은 분산력이잖아요. 금속 결합과 분산력의 에너지 크기가 각각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었죠? 금속 결합의 에너지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이 상호작용을 에너지 수준으로 나타낸다면 10의 3승 kJ/몰 정도 된다고 했죠? 대략. 근데 분산력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수 kJ/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산력에 비해서 금속 결합력이 약해요, 강해요? 압도적으로 강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중력과 상호작용을 하면 이렇게 합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표면이 형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오늘 이 내용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메니스커스 현상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위에 줄게요. 위에 줍다잉. 지구상 쑥쑥쑥쑥. 그 다음 네 번째 표면 장력을 어떻게 이제 대수 비교를 할 거냐의 개념이 있는데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접촉각. 요거 이제 지금 시타라고 쓰자면 그 접촉각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접촉각이 클수록 표면 장력이 크다. 자, 이 접촉각 영어 표현으로 컨택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접촉각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액체와 그릇 사이의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요걸 접촉각으로 정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유리 그릇에 물이 들어있는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에서의 각도. 알겠죠? 그릇에 액체가 들어있을 때 접점이 있겠죠?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각도. 요거를 뭐라고? 접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와 그릇 사이의 접점으로부터의 접선의 기울기, 접점으로부터의 접선의 기울기의 각도를 컨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 1, 2, 3에서는 어쨌건 시타1하고 시타2를 비교하면 딱 봐도 이렇잖아요. 딱 봐도 이렇잖아. 이럴 때 뭐라고? 이쪽에 표면 장력이 더 크다. 요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로부터 서로 상대적인 그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더 안 오겠지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2명 더 있네. 자, 그 다음 줄게요. 주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해보지? 그렇지. 이 표면 장력이라는 현상을 이제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한번 그려볼 거냐면, 짜잔. 예은아, 뭐 그린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이거 뭐 같아? 바로 꿀 같은 거야. 꿀. 그렇지. 윤우 꿀 좋아해요?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재준도 꿀 좋아해요? 재준이 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안 먹어봤어요. 에? 안 뭐 크로마뇽인이에요? 왜 꿀을 안 먹어? 먹을 일이 없던데. 근데 꿀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꿀을 안 먹어. 치타우리에서 왔어요. 왜 꿀을 안 먹어? 우선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 나중에 한 숟갈 가져올 테니까 먹어봐야겠어요? 왜 꿀을 안 먹어? 그래, 알겠습니다. 리트리버랑 꿀 먹어봤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벌은 알아요? 벌은 알아요? 벌. 먹어본 건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 내가 오해했네. 그래. 저기서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끈적하게 생긴 액체인데, 이게 이제 손가락 끝으로 꿀을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렇게 액 하면 이렇게 뭔가 표면에서 이렇게 쪽쪽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게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경우. 그거를 좀 과장해서 그린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럴 때 요 액체의 표면적, 이 표면적을 앞으로 내가 시그마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많은 물리학 책에서 액체 표면적은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자, 액체 표면적을 d 시그마만큼 느릴 때 필요한
일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의 크기. 그거를 dw라고 합시다. 자, 접시에 따라 놓은 꿀이 알아서 이렇게 푹푹 위로 솟나요? 절대 그럴 리는 없죠. 내가 손끝으로 대서 이압 이렇게 애를 쓰니까 표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애를 쓰기 때문에 표면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dw와 d 시그마 사이엔 짜잔, 이런 식의 비례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표면을 더 많이 늘리고 싶니? 그럼 애를 좀 더 써봐, 뭐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비례하면 뭘 도입할 수 있죠? 비례하면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짜잔, 이렇게 비례상수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짜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맞나요? 맞아요. 이 비례상수를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걸 저렇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표면을 단위 표면적을 늘릴 때 필요한 일의 크기, 그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단위 표면적 증가, 요거에 필요한 일의 크기, 요거를 표면장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표면장력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나를 해볼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요 놈의 디멘전 분석,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례상수를 도입했으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차원 분석적으로 뭐로 나누는 거예요? 2를 면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1의 단위는 주르,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 그래서 줄포 미터 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되는데 저렇게는 잘 안 쓰고 얘를 약간 변형시켜 줍니다. 자, 주르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지요? 뉴턴 미터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연산을 해주면 짜잔.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요게 바로 표면 장력의 그 보통의 단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뉴턴 퍼 미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위 길이당 걸린 힘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1차원의 걸리는 힘이구나, 1차원에 작용하는 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뭐로 정의하겠다? 장력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혹시 2차원에 작용하는 힘, 그건 뭐죠? 바로 단위상 뉴턴 퍼 미터 제곱일 수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힘이라는 물리량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니까 그 힘이 1차원에 걸리겠느냐, 2차원에 걸리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저렇게 이제 편의상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압력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를 많이 들어서 알 거고, 예를 들어서 왜
그 왜 막 실험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쇠로 만든 이런 지구본 같은 것도 막 해저 100m까지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막 찌그럭빠그럭 다 되잖아요. 해저 100m까지 넣으면 10기압이 넘은 100m면 10기압이지. 10기압이 넘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만했던 지구본이 찌그럭빠그럭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 막 그런 현상 본 적 있죠. 마찬가지로 장력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한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해양 강국이죠. 아, 몰라요? 몰라요? 아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첫 번째 지리적 조건.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지리적 조건. 바다입니다. 석유 아닙니다. 석유가 나는데도 거지꼴로 사는 나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 같은 나라요. 몽골에 석유 나거든요. 몽골에 석유 나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도 석유 나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 경제 성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내륙 국가라서요. 여러분, 몽골에서 석유를 뽑았다고 칩시다. 수출하려면 어떻게 수출해요? 바다가 없으니까는 땅으로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몽골을 둘러싸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잖아요. 그럼 이 말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수출길을 열어줘야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꼭 중국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를 통과해서 뭔가를 수출하려고 하면 이거 아무래도 편하겠어요? 존나게 귀찮게 하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출입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바다가 없는 나라는 그 부유해지기가 아주 어려워요. 뭐 예외적으로 뭐 스위스 한 정도? 뭐 스위스 정도 뭐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바다 없이 부자가 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원? 바다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유사이대로 어마어마한 해양 강국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드디어 8,900톤 급 이지스함 그 뭐냐면 그 정약용함이 우리나라에서 또 만들어졌더만요. 그래요? 어쨌건 자, 그럼 이제 배가 이렇게 항구에 이렇게 이제 메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는 주차해 놓을 때 땅에 주차해 놔요? 물에 주차해 놔요? 배는 물 위에 주차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이거 올릴 수가 없잖아. 그럼 얘가 10,000톤급이라고 하자. 10,000톤. 10,000톤이면 느낌 잘 안 오죠. 그럼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10,000톤이라고 해도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저기 거리 지나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냥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이게 좌석 앞에 2개 뒤에 4개 있고 그냥 뭐 가격이 한 뭐 3,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냥 보통의 자동차. 그거 무게 얼마게요? 그냥 4인 가족이 타고 다니는 4, 5천만 원대짜리 보통 차. 가격이 1톤, 무게가 1톤이에요. 그게 1톤이에요. 그럼 그게 1톤이면 10,000톤이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겠죠? 그럼 얘를 이제 바다에 대놓을 때 물에 떠 있으니까 항구에 대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항구에 가면 이런 식의 쐐기둥들이 있어요. 쐐기둥이 이만큼 두꺼운 쐐기둥이 항구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딱 박혀 있어. 그럼 거기에 이 배에도 이 쐐기둥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를 줄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줄 실제로 본 사람, 이 줄이 얇겠어요? 두껍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어느 정도로 두껍냐면요, 실제 줄 로프의 두께가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한 그 로프로 배를 칭칭 감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파도가 쳐도 안 도망가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얘가 묶여 있다가 이제 바다로 출항을 해야 되면 이 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벗겨야 되겠죠. 그럼 하나씩 벗기다 보면 드디어 마지막 줄 하나 남았을 때
이 모든 배의 질량이 요 줄 하나에 매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라는 건 출렁일 수도 있잖아요. 출렁하다 보면 배가 끼우뚱하면서 이 무게가 줄 하나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 줄이 이만한 로프가 뻥 하고 터집니다. 뻥 하고 터지면서 어떻게 되게요? 뻥 하고 터지면서 이렇게 있던 줄이 빵 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빵 하고 터지면서 줄이 휙 날아갈 거 아니에요. 휙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게요? 휙 맞으면 맞은 자리만큼 싹 없어져요. 이렇게 휙 하면은 사람 이렇게 탁 맞으면 있잖아요. 그 줄이 지나간 자리만큼 이렇게 싹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막 뭐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 이렇게 광선검으로 제 뱅뱅 하면 뭐가 숭덩숭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인데 그 배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 배를 입항하고 출항할 때 이 줄 작업하는 거 있죠. 이때가 모든 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군함뿐 아니라 일반 상선도 이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긴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명사고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배라는 걸 인간이 운용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걸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위험한 작업은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알죠? 여러분 그 비행기에 받쳐봤어요? 비행기에 받치면 차에 받쳐도 큰일 나잖아요. 근데 비행기에 받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끝장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막 100대씩 왔다 갔다 하는 곳이 항공모함이거든요. 실제로 거기 승조원들 사고 나게요 안 나게요 항공모함에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헛줄 작업만큼 위험한 게 항공모함의 업무죠. 아직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항공모함을 제일 많이 운영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항공모함 작업할 때 보면 진짜 사건 사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항공모함 나 옛날에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항공모함 한번 타보도록 하세요. 그 미국의 항공모함 지금 어디서 고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죠. 근데 배는 그 영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배는 소모품입니까? 배는 소모품이거든요. 왜? 바닷물에 떠 있으니까요. 바닷물에 떠 있으니까 쇳덩이 배가 녹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배는 소모품이에요. 그럼 배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수리하고 계속 교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최강 해군이 미국인데 그 세계 최강 해군의 자리가 중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왜? 미국에 조선소가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조선소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미국이 그 배를 고치지를 못해서 미국 해군의 배가 점점 녹슬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왜 조선소가 없어요?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 하면 선진국이잖아요. 미국 하면 선진국인데 기가 막히게도 선진국 미국인들의 생산력은 바닥이에요. 후진국보다 더 나빠요. 미국 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배 하나도 못 고쳐요. 그래서 점점 미국의 배는 녹슬어서 없어지고 중국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해군의 지위가 바뀌고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상이겠죠. 그래서 미군의 배를 지금 어디서 고치고 있어요? 미군 배를 지금 어디서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 배가 지금 그 M 뭐라는 산업으로 저기 주로 이제 저기 이제 한화해양조선 하고 삼성 쪽에서 지금 이제 미국 배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수리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배 수리하게 되면 수리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해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다 알거든요. 왜냐면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일을 30년 이상 하면 30년 이상 그 분야 일을 하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너는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 거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원아, 누가 공 한번 딱 차보기만 하면 쟤 좀 한다 못한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라니까요. 딱 그거라니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분야를 오래 하면요. 동작 하나만 해도 쟤 좀 찬다 못 찬다 바로 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소에 있는 그 아저씨들 미군 배 딱 들어온 다음에 뭐 쓱 보면 이거야? 알겠어 모르겠어요? 한 방에 알아요. 한 방에. 이때 배 중에 군사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 항공모함 이착륙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착륙을 할 때 비행기를 강력하게 밀어야 되는 기계장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날아오는 비행기를 감속시키는 기계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설계하기가 되게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미국 배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리 들어오면 아저씨들이 그냥 수리만 할까요? 아저씨들 쓱 보면 모를까요? 당연히 아는 체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감시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항공모함 만드는 기술은 사실은 극비예요. 극비지만 수리에 들어오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럼 아저씨들 쓱 보면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군 배를 한국에서 수리하는 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는 알겠죠? 뭐 어쨌건.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힘을 달리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력.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때 1, 2, 그 다음 3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 요걸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내가 쓸 때 P 이렇게 쓰고요. 압력이니까 P로 줄여 쓸 거고 표면 장력을 영어로 surface tension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ST 이렇게 줄여 쓸게요. 물론 요거에 유도 과정이 있거든요. 유도 과정이 있는데 그건 인정을 하시고 왜냐면 뭐 수학하자는 건 아니니까 결과만 좀 암기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험 끝날 때까지.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 첫 번째 1차원의 힘이 모이면 압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수리적으로 막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막 보여드리는 건 좀 그렇고 현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장력이라고 하는 게 1차원에 걸리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만약에 내가 원리 끄트머리 잡고 이렇게 딱 당겨봐요. 딱 당기면 여기 이제 날이 딱 쓰잖아요. 그럼 날이 쓰는 1차원에 따라서 힘이 걸리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 이 상태에서 이쪽에도 장력이 걸리겠지. 그러면 여기도 장력이 걸리고 여기도 장력이 걸리는 걸 동시에 장력이 걸리게 만들면 이렇게 2차원의 힘이 동시에 걸리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1차원에 걸리는 장력을 여러 개 합치면 면의 힘이 걸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을 통해서 그걸 압력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와 관련된 수리적인 과정이 있지만 뭐 그건 됐고 결론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 우선 여기에 있는 요 감마라는 표현은 액체 각각의 표면 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된 액체마다의 그 표면 장력 수치가 있고 그걸 이제 감마라고 쓴 건데 아래쪽에 있는 R 이건 뭐냐면 요거예요. 어떤 액체 방울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자, 액체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구를 이루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렇게 동글동글 뭐가 있을 거냐면 바로 표면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표면을 구성하는 입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려 한다 그랬어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표면을 구성하는 입자는 액체에서 항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서 나오려고 한다고 했어요. 항상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왜? 안쪽이 위치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가 작다 그랬어요? 안쪽이 위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내부로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내부로 향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부로 향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된다? 요 내부의 압력 그게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될 거고 그걸 요런 꼴로 표현한 건데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된다? R분의 2 감마로 표현되는 거예요. R은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입체 구조를 놓고 여기에서 이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 그건 됐고 여하튼 이 수식을 잠깐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런데 그냥 기억하면 좀 그러니까 요 수식에 대한 좀 정성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중당이 4. 자, 표면 장력과 관련된 것을 수식은 이런데 수식을 배제하고 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분자 간 인력 이게 클수록 표면 장력은 커집니다. 자, 왜냐?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표면을 늘려서 더 많은 분자를 표면에 배치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뭔 말이냐? 분자와 분자가 끈끈한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표면을 느린다라고 하는 현상은 미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억지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밑에 있는 애를 위로 끌어올려야 표면이 늘어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표면에 분자들이 이미 있는데 그걸 억지로 이악 쥐어 뜯어가지고 밑에 있는 애를 올리는 게 표면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이 세면 셀수록 이거 버릴 때 애가 덜 들겠어? 이거 버릴 때 애가 더 많이 쓰이겠어?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럴 때 표면 장력이 늘어난다 라고 정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왜? 아까 표면 장력 수리적 정의가 뭐였어요? 감마가 dW d 시그마였잖아. 그러니까 분자 간 거리를 늘릴 때 애가 더 많이 쓰이면
표면 정력이 더 커지겠구나. 알겠죠? 아까 했던 정의 그대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 이런 거죠. 알코올보다 H2O의 표면 장력이 어떻다고 하죠? 요것이 더 크다고 하죠? 맞습니까? 자, 왜? 알코올 분자끼리 수소결합이 잘 이루어집니까?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 더 잘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H2O끼리의 수소결합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죠.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근데 뭐 충분히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알코올 분자도 수소결합 할 수 있지만 H2가 수소결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H2O 분자 간 인력이 큰 만큼 H2O 표면 장력도 굉장히 강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표면 장력은 크다. 그러면 분자 간 끌어당기는 힘이 쫀쫀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더욱 안으로 더 잘 쑤셔 들어오겠죠. 그러면 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내부 압력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식이 뭐냐를 넘어서 그 현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얘기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 액체 요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더욱 구형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리창에 빗방울이 잘 맺힌다고 했죠. 뭐 그 얘기는 뭐 아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사실 비 올 때 유리창을 보면 맺혀 있는 물방울은 구형이에요? 구형은 좀 아니에요. 아닐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면 물방울이 약간 이렇게 맺힌단 말이에요. 약간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맺힌단 말이에요. 약간 찌그러지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창에 맺혀 있는 빗방울 중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크기를 제일 작은 거, 큼지막한 물방울 말고요, 조그만 물방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뭐에 더 가까워진다? 구형에 더 가까워집니다. 즉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중력의 효과마저도 점점점 상쇄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뭘 계산해 볼 거냐면 표면 효과 라고 한 건데, 요거가 증가합니다. 뭐 할수록? 부피가 작아질수록. 자, 무슨 말이냐? 어떤 계산 하나 해볼 건데, 표면적을 그 녀석의 부피로 나누어 단위 부피당 표면적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입체마다 부피하고 표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얘를 9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9의 표면적은 얼마입니까? 4파이 r 제곱이죠. 부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4파이 r 3승이죠. 그럼 계산하면 r분의 3이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9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 비율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즉 9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9 전체에 대한 표면의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9에서 확장해서 모든 입체가 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입체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 질량이나 전체 부피에 대한 표면 비율이 많아지니까 더더욱 내부로 쏠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9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면 효과는 언제 강해진다? 뭔가 뚜시하고 클 때보다 아주 미세할수록 표면 효과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따 한번 쓱 얘기를 하겠지만
식물 물관 있죠. 식물 물관. 그 물관 단면 본 적 있어요? 물관 왜 식물 그 왜 생물책 보면 딱 자르면 물관 이렇게 단면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관이라고 하는 게 식물을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어스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물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있거든. 그러면 식물 단면을 자른다고 물관 하나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거든. 왜? 물관 하나의 내경은 어느 정도?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물관 하나의 내경은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넓단 얘기예요, 좁단 얘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좁아요. 그게 여러 개가 모여서 사람 눈에 뭔가 어스름하게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물관의 내경은 좁겠어요? 내경이 좁아야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야 그 표면 장력엔 압력 현상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강하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물이 하늘로 팍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물관을 좁게만 설계하면 물이 중력을 이기고 일체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100m 이상 솟아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물관은 크게가 아니라 작게 디자인되어 있다. 아주 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얇으면은 수송하는 물의 양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개 세팅을 하나 여러 개 이렇게 만드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요 뒤 내용 푸서 한 10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 오, 너무 많이 찍었다.